엄마? 엄마 사진이 왜 여기에? 무슨 짓입니까? 백만장자 회장님 댁 외동딸 제사 준비를 위해 일일 도우미로 온 지아가 윤 회장이 들고 나온 영정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들고 있던 그릇을 그만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엄숙해야 할 제삿날에 윤 회장이 놀라 한마디 던진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아는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정사진 속 저 아이가 엄마의 어릴 적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 토요일 새벽 6시 20살 김지아는 편의점 유리문을 밀고 나왔어요. 밤새 8시간을 서서 일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힌 게 느껴졌어요. 싸구려 운동화 밑창이 너무 얇았거든요. 하지만 새 운동화를 살 형편은 안 됐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라 더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인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지아는 두툼한 패딩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지아는 무의식 중에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엄마 서연이 걱정됐거든요. 지난주에도 새벽에 서연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 있었어요.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돈 걱정 때문이었어요. 20분을 걸어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 입구 계단은 콘크리트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지아는 익숙하게 계단을 올랐어요. 3층에 올라섰을 때였습니다. 문 앞에 서는 순간 지아의 발이 멈췄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지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엄마 신서연은 새벽 내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2시쯤부터 가슴이 조여왔어요. 처음엔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어요. 가슴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서연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지아가 걱정하는 게 싫었어요. 서연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식은땀이 온몸에 흘러 잠옷이 푹 젖었습니다. 지아가 오기 전에는 괜찮아지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과 달리 서연의 심장은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헉헉거리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고 뛰어들어가며 지아는 애써 놀란 표정을 감췄어요. 엄마 앞에서 놀란 표정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도 꺼진 방에서 엄마 신서연이 이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다른 손으로는 침대 모서리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니, 창백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마와 목덜미, 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잠옷이 물에 빠진 것처럼 축축했습니다.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지아가 달려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으려고 애썼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응, 괜찮아.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말이 끊어졌어요.
하지만 딸을 안심시키려 애쓰는 게 역력했습니다. 지아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앞에서 울면 안 됐으니까요. 밤새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밤 이렇게 고통을 참고 있다는 걸, 내색하지 않으려는 엄마의 마음도 알고 있었어요. 지아가 해줄 수 있는 건 밤새 고생한 엄마에게 따뜻한 물을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잠깐만. 따뜻한 물 줄게. 지아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이라고 해봐야 싱크대 하나와 가스레인지가 전부였어요. 주전자를 들었습니다. 수돗물을 받아 가스레인지에 주전자를 올렸어요.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딸각, 딸각. 한 번에 불이 안 붙었어요. 세 번째에야 파란 불꽃이 약하게 타올랐습니다. 지아는 멍하니 가스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까지 엄마를 저렇게 둘 수는 없는데, 병원에 모셔야 하는데 지아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서연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20살, 한창 꽃다운 나이였어요. 근데 우리 딸은 밤새 편의점에서 일하고 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지아야, 엄마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지아는 재빨리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요. 우리 둘이 함께 있잖아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지아는 엄마를 천천히 눕혔습니다. 베개를 하나 더 가져와 엄마 등 뒤에 받쳐주었어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려 덮어주었습니다. 좀 쉬세요, 엄마.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잠이 들었어요. 지아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작은 책상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고 적힌 집세 고지서가 있었어요. 지아는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수입은 편의점 알바비 80만 원, 주말 전단지 돌리기 12만 원, 용역회사 도우미 일당 15만 원으로 합계 107만 원이었습니다. 지출은 집세 45만 원, 전기요금 7만 원, 수도요금 3만 원, 가스비 5만 원, 엄마 병원비와 약감 30만 원, 식비 20만 원으로 합계 110만 원이었어요. 마이너스 3만 원. 지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세를 또 밀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엄마 서연이 눈을 뜨고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계부를 뒤적이는 딸의 작은 어깨.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지아는 용역회사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오, 지아야. 왔구나. 50대 후반의 김철수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지아를 맞았습니다. 철수 사장은 지아를 3년 전부터 봐왔어요.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지아를 제일 먼저 떠올렸습니다. 사장님, 일 있어요? 지아가 물었어요. 있지.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일이야. 강남 쪽 큰 저택. 제사 음식 준비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철수가 기다렸다는 듯 말하고 있었어요. 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댁인데 까다로울 수 있어. 그런데 3년 동안 지켜봤잖아. 성실하고 꼼꼼하고. 지아 보내면 내가 안심이지 철수가 말하며 웃고 있었어요. 철수의 말에 지아는 마음이 따뜻했어요. 일당은 평소의 2배야. 하루만 일해도 이틀치를 버는 거지. 철수는 말하며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내일 아침 8시까지 이 주소로 가서 김철수 사장이 보냈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 사장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지난주 토요일 전단지 돌린 거 일당이라며 줬어요.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6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6만 원이었어요. 엄마 많이 편찮으시지? 힘들면 언제든 말해. 철수 사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지아는 웃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아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할인 코너에서 도시락 2개를 샀어요. 4,000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부엌에 서 있었어요. 엄마, 왜 일어나셨어요? 쉬셔야죠. 괜찮아. 집에만 누워 있으니까 답답해서. 서연은 웃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움직이는 거라는 걸. 지아는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2분 후 따뜻해진 도시락을 식탁에 올렸어요. 잘 먹겠습니다. 서연은 몇 숟가락 뜨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는 것 같았어요. 지아가 반찬을 엄마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한 숟가락 더 떴어요. 식사 후 지아는 엄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서연은 금방 잠이 들었어요. 지아는 엄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 거칠고 투박한 손, 거칠고 투박한 손. 아빠가 없이 혼자 키우느라 이렇게 됐어요. 지아 아버지 김준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 지아를 임신했을 때 준호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저녁에는 새벽 배달까지. 하지만 지아가 태어나기 한 달 전 비 오는 밤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인 할머니가 도와주셨지만 지아가 3살 때 할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그날 이후 서연은 정말 혼자가 됐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아는 창문 틈에 신문지를 구겨넣고 이불을 엄마 쪽으로 더 끌어당겼어요. 내일은 강남 저택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지아는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실수하지 말자. 정말 열심히 일하자. 지아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단칸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엄마와 딸 2사람의 작고 고른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 흘렀어요. 다음 날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지아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6시였습니다. 강남 저택까지 가려면 2시간은 잡아야 했거든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으니까요. 서연을 깨우지 않으려고 지아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세수를 하고 어제 준비해둔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긴팔 티셔츠에 청바지였어요. 제일 깨끗한 옷이었거든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오늘만큼은 괜찮아 보이고 싶었어요. 서연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서연 곁으로 가서 작은 메모를 남겼어요. 엄마, 일 다녀올게요.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올게요. 사랑해요. 지아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와 찰칵 소리를 죽여 문을 잠갔습니다. 새벽 버스는 한산했습니다. 지아는 맨 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철수 사장이 적어준 주소였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지아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였어요. 버스가 한강을 건넜습니다. 강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아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30분쯤 지나 첫 번째 환승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2번째 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아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흔들리는 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버스가 강남으로 들어서자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깨끗한 도로, 넓은 인도가 펼쳐졌어요. 지아가 사는 동네와는 전혀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청담동 정류장에 내려 시계를 보니 7시 40분이었어요. 20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아는 메모지를 보며 고급 주택가 골목을 걸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들이 보였고 수입차들이 대문 앞에 세워져 있었어요. 10분쯤 걸었을까요? 저 앞에 유난히 큰 저택이 보였습니다. 높은 담장 위로 2층 양옥이 보였고 대문 옆 문패에는 윤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지아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인터폰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이 든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지아가 대답했어요. 저 김철수 사장님이 보낸 김지아라고 합니다. 오늘 제사 음식 준비 도우미로. 아, 네. 잠시만요. 철컥. 대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잘 가꿔진 잔디와 소나무들, 돌로 만든 작은 연못까지 있었어요. 지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단정한 양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관리인인 것 같았습니다. 김지아 씨 맞으시죠? 김철수 사장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아는 관리인을 따라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이 펼쳐졌고 천장이 높았어요. 값비싼 가구들과 벽에 걸린 그림들이 보였습니다. 지아의 집 열채는 들어갈 것 같았어요. 주방은 이쪽입니다. 관리인이 안내하는 복도를 지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은 지아가 본 주방 중 가장 넓었습니다. 커다란 아일랜드 식탁과 최신형 냉장고, 가스레인지가 6개나 있었어요. 주방 한쪽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여자가 지아를 보고 다가왔어요. 흰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 새로운 도우미구나. 나는 이 집 요리사 박순자야. 오늘 제사 음식 준비 도와주면 돼. 힘들 텐데 잘 부탁해. 순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 일단 손 씻고 앞치마 입어. 저기 나물부터 다듬어 줄래? 지아는 손을 깨끗이 씻고 앞치마를 입고는 나물 다듬는 자리로 갔습니다.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가 큰 대야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지아는 조심스럽게 나물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됐거든요. 손놀림은 빨랐어요. 서연을 도와 집에서 요리하며 익숙해진 솜씨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물을 다 다듬고 나니 순자가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전을 부치는 일이었어요. 동그랑땡, 생선전, 부추전. 지아는 프라이팬 앞에서 조심스럽게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닿았지만 지아는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순자가 지아를 불렀습니다. 지아 씨, 이제 거실로 음식 좀 날라줄래? 제사상 차려야 해. 지아는 음식을 담은 큰 쟁반을 들었어요. 무거웠지만 꼭 붙잡고 순자를 따라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는 큰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고 흰 보자기가 깔려 있었어요. 지아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제사상 위에 올렸습니다. 과일, 나물, 전, 탕. 하나씩 정성스럽게 놓았어요. 거의 다 차려졌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오셨습니다. 관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들어 현관 쪽을 봤어요. 70대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장인이 재단한 맞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고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는 포마드 머리는 세월이 쌓아 올린 절제와 자기 관리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오랜 시간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 주름 사이로 드러나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냉철해 보였습니다. 그 남자의 손에는 액자가 들려 있었어요. 윤태성 회장은 천천히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물러나 벽 쪽으로 조용히 비켰어요. 태성은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액자를 제사상 뒤쪽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아는 액자 속 사진을 봤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단정한 머리에 밝은 미소를 띤 아이였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 그리고 그 아이가 하고 있는 머리핀. 나비 모양 자개 머리핀. 지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서연이 서랍장 위 나무 상자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사진과 자개로 만든 나비 모양 머리핀. 날개의 문양까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엄마 사진이 왜? 지아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았어요. 지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들고 있던 쟁반이 흔들리는 순간 쟁반에 놓여있던 녹그릇이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윤태성 회장이 고개를 돌려 무슨 짓입니까? 소리쳤고 지아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재빠르게 그릇을 챙겨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거실은 소란스러워졌고 지아는 떨리는 다리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가 물었어요. 지아 씨,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지아의 머릿속에는 그 사진만 가득했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그 아이가 하고 있던 나비 머리핀. 왜 똑같은 거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지? 지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일을 마치자 순자가 지아에게 음료수 한 캔을 건넸어요. 고생했어. 오늘 정말 열심히 하더라. 다음에도 올 수 있어?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르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관리인이 오늘 소란스럽긴 했지만 일을 열심히 해서 주는 거라며 봉투를 건넸어요. 오늘 일당 12만 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지아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지아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그 사진만 가득했습니다. 5살 여자아이. 나비 머리핀. 왜 똑같은 거지? 우연일까? 엄마한테 물어봐야 하나? 속으로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나비 모양 자개 머리핀이 들어 있었어요. 지아는 머리핀을 꺼내 들고 빛에 비춰봤습니다. 자개가 영롱하게 빛났어요. 똑같아. 정말 똑같아. 영정사진 속 그 아이가 하고 있던 머리핀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는 서연이 거친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어요. 지아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방 안 창문 틈으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이 서연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지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서연의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낮에 본 영정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였어요. 같은 눈매였습니다.
살짝 올라간 눈꼬리, 또렷한 쌍꺼풀, 입술 모양도 똑같았어요. 사진 속 아이의 미소 짓던 그 인매가 서연이 가끔 웃을 때 보이는 인매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윤 씨가 아니었어요.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했었죠. 지아는 이것이 우연일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닮을 수가 있을까? 지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엄청난 비밀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보물처럼 간직하던 고아원에서 찍은 엄마의 사진과 엄마가 아끼는 낡은 자개 핀이 사진 속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지아는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 기억이 없는 엄마가 알 리 없었지만 혹시 모를 일이었어요. 지아가 입을 열려는 순간 담당 의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강한 감정적 충격은 심장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지금 서연 씨 상태로는 작은 스트레스도 위험합니다.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에게 말해서는 안 됐습니다. 혹시 아닐 수도 있다고. 하지만 만약 정말 그 사진이 엄마라면, 그리고 엄마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아는 생각했어요. 40년 만에 찾은 가족, 잃어버렸던 과거. 그 충격을 서연의 약한 심장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더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회장집 관리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실수가 있었지만 평소 일을 성실하게 해왔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지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지아는 먼저 관리인을 찾아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려서. 관리인은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지만 지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날의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한참을 일하던 중 윤태성 회장이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아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지아는 용기를 내어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지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성이 걸음을 멈추고 지아를 바라보았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지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저번에 실수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태성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물어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회장님. 지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윤 회장의 눈빛이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요? 저번에 제사상에 놓였던 사진 말입니다. 지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혹시 그분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윤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지아는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전 잃어버린 내 딸입니다. 그 순간 지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40년 전 잃어버린 딸. 그 말이 지아의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40년 전이라면 엄마가 5살 때였어요. 지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님, 저 사실은. 지아가 입을 열었지만 곧 다시 닫았습니다. 지아는 지금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위험했습니다. 지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장 회장님께 달려가서 엄마가 살아있다고, 지금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작은 충격도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지아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아가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윤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아는 잠든 서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그 얼굴과 지금 엄마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였어요. 40년 전 잃어버린 딸. 회장님의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일어나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서연이 깰까봐 조심스러웠어요. 지아는 검색창에 윤서연 실종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몇 개의 기사가 나타났어요. 지아는 첫 번째 기사를 눌렀습니다. 1980년 8월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실종된 윤서연 양. 당시 만 4세. 지아의 손이 멈췄어요. 엄마 나이를 계산해 봤습니다. 45세. 1980년이라면 맞았어요. 기사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징 왼쪽 귀 뒤 작은 점, 나비 모양 자개 머리핀 착용, 분홍색 원피스. 지아는 숨을 멈췄어요. 조심스럽게 잠든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의 머리카락을 살짝 걷어냈어요. 왼쪽 귀 뒤 머리카락에 가려진 곳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지아는 그 점을 수없이 봤었어요. 어렸을 때 목욕탕 갈 때마다, 엄마 머리 빗겨드릴 때마다 평범한 점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지아의 손끝이 그 점 근처에 머물렀어요. 떨렸습니다. 지아는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렸어요. 실종 당시 아버지 윤태성 회장, 대대적 수색 작업 진행했으나 발견 못해. 바로 그 회장님이었습니다. 지아는 서랍장으로 갔어요. 낡은 나무 상자가 보였어요. 지아는 그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서연의 어릴 적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나비 모양 자개 머리핀이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어요. 지아는 핀을 손에 들고 휴대폰 화면에 비춰봤습니다. 기사에 첨부된 작은 사진이 있었어요. 실종 당시 착용하고 있던 머리핀 사진이었습니다. 지아는 손에 든 핀과 사진 속 핀을 번갈아 봤어요. 똑같았습니다. 나비 날개 문양, 자개 색깔, 한쪽 날개 끝이 살짝 깨진 것 같은 부분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지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어요. 지아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엄마는 백만장자의 딸이었어요. 이름만 알았어도 저 화려한 저택에서 태어나 사랑받으며 자랐을 거예요. 하지만 5살에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이 좁은 단칸방에서 병든 몸으로 버틴 서연을 생각하며 지아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이 몸을 뒤척였어요. 거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콜록콜록. 지아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엄마 곁으로 갔어요. 서연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천천히 숨 쉬어. 서연의 기침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다시 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서연의 거친 손을 잡았어요. 딱딱한 굳은 살이 손바닥에 가득했습니다. 평생 힘든 일만 하며 살아온 손이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 내가 꼭 다 되찾아 줄게. 엄마의 가족도, 엄마의 건강도, 엄마가 누려야 했던 모든 것들을.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엄마가 더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릴게. 지아는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지아는 회장 저택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서 지아는 그릇을 하나씩 닦아 선반에 올렸습니다. 옆에서는 순자가 냄비로 국을 끓이고 있었고 다른 도우미 2명이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아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옆집 순이 아주머니였습니다. 급한 일이 분명했어요. 여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지아가 전화를 받았어요. 지아야. 순이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 네 엄마가. 무슨 소리가 더 들렸지만 지아의 귓가에는 엄마가라는 말만 울렸어요. 쓰러졌어. 화장실 가시다가 복도에서 그대로. 얼굴이 새하얗고 숨도 제대로 못 쉬어. 지금 119 불렀어. 구급차가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아. 지아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작은 신음 같은 소리였어요. 휴대폰을 든 손이 떨리며 들고 있던 휴대폰을 놓쳤습니다. 지아 씨? 순자가 놀라서 돌아봤어요. 지아는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서 순이 아주머니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지아야? 지아야 들려? 지아는 무릎을 꿇고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2번이나 떨어뜨리고 겨우 잡았습니다. 네.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가는 병원 응급실로 빨리 와. 순이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엄마, 엄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아 씨, 무슨 일이야? 순자가 달려와 지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다른 도우미들도 놀라서 모여들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엄마가.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봐야. 지아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휘청거렸습니다. 어머, 큰일 났네. 순자가 지아를 붙잡았습니다. 지아는 순자의 팔을 잡고 겨우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며 주방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틀에 부딪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자와 다른 도우미들이 지아를 부축하며 복도로 나왔어요.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말끔하게 회색 양복을 입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태성이 복도에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 있는 걸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장님, 지아 씨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순자가 대답했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봐야 한대요. 태성은 지아를 봤습니다. 젊은 여자아이가 도우미의 팔에 기댄 채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계단을 내려와 지아 앞에 섰어요. 나도 나가는 길이니 내 차 타고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지아는 울먹이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여긴 택시 잡기도 힘들어 그러니 내 말 듣게. 태성이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지아는 순자의 팔을 놓고 비틀거리며 태성을 따라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사가 앞문을 열었어요. 타. 태성이 짧게 말했습니다. 지아는 차에 올랐어요. 손이 떨려서 문손잡이를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겨우 올라타 시트에 앉았어요. 태성은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이 어디인가? 태성이 물었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울먹이고 있었고 서울대병원 응급실이라고 띄엄띄엄 말했어요. 출발하지.
태성이 기사에게 말하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는 골목길을 빠져나가 큰 길로 들어섰습니다. 신호등에 걸렸어요. 빨간불이었습니다. 지아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신호등의 빨간불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초록불로 바뀌자 차가 속도를 냈습니다. 태성은 뒷자리에서 지아를 봤습니다. 아이가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두 손을 꽉 쥐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도 못 내고 울고 있었어요. 진정하게. 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지아는 고개를 들어 백미러로 태성을 봤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셨나? 태성이 차분한 목소리로 다독이듯이 지아에게 물었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가 심장이 안 좋으셔서 숨도 잘 못 쉬셔요. 말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지아는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닦아도 계속 흘렀습니다. 엄마는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지아는 말하며 설움이 복받쳐와 갑자기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순간 태성도 기사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태성은 아이의 울음소리에 놀란 것 같지 않았어요. 태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아원? 네.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이 없으셔서 자기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엄마에 대해서 더 말해보게 진정하고 지아는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어느 날 정신을 차렸을 때 고아원에 있었대요. 이름도 고아원에서 지어줬다고 했어요. 지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혼자였어요. 가족이 있는지도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대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게 고아원에서 크고 나와서도 계속 혼자였대요.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만나서 저를 낳았지만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사고로 돌아가시고 제가 3살 때 외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엄마랑 저랑 둘이서만 살았어요. 지아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엄마는 늘 아프셨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요. 근데 돈이 없어서 병원도 제대로 못 다니셨어요. 태성은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엄마는 한 가지만 가지고 계셨어요. 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나비 머리핀이요. 자개로 만든 나비 머리핀. 엄마는 그걸 보물처럼 간직하셨어요. 나비 머리핀? 태성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5살 난 딸의 머리에 나비핀을 꽂아주던 그날. 딸이 웃으며 아빠 예뻐? 웃음 많던 딸 서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신서연이요.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래요. 지아가 대답했습니다. 태성은 숨이 막혔습니다. 신서연. 그래서 태성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아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차는 응급실에 도착했고 지아가 급하게 차에서 내려 달려갔습니다. 태성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응급실 입구를 향해 걸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응급실로 들어서려는 순간 서연이 산소 마스크를 하고 구급차에서 내려 응급실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서연을 발견한 지아가 엄마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었어요. 태성은 침대 위에 누운 여자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 얼굴. 3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서연을 잃어버리고 괴로워하며 실신한 아내가 마지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파란 입술, 산소 마스크를 쓴 모습이 죽은 아내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태성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어요. 아니, 아내가 잃어버린 딸이 자랐다면 저런 모습일까? 라고 생각하며 태성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지아가 침대 옆을 걸으며 서연의 손을 잡고 말하고 있었어요. 침대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고 지아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태성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응급실 문이 다시 열리고 지아가 나왔어요. 넋 빠져 서 있는 태성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지아가 물었어요. 태성은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지아를 쳐다봤습니다. 지아는 태성을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거요. 엄마가 가지고 계신 사진이에요. 그리고 머리핀이에요. 고아원 마당에서 찍은 어린 여자아이 사진, 나비 모양 작의 머리핀이었습니다.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머리핀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유일한 사진이에요.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이요. 태성은 숨이 멎었습니다. 서연이. 분명 서연이었어요. 단발머리에 나비 머리핀을 하고 뽀르퉁한 얼굴을 한 서연이 삐졌어 라고 말하며 짖던 표정의 서연이 거기 있었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 제사상에 있던 사진이요. 그 사람, 제 엄마예요. 살아계세요. 신서연, 제 엄마요. 태성은 그 순간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도무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그리워하던 딸이, 딸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데, 지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성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좀 살려주세요. 엄마 좀 치료받게 해주세요. 이마가 바닥에 닿았어요. 제발이요. 할아버지. 태성은 지아를 안은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닿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4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전국을 뒤졌어요. 수억을 썼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경찰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어요. 딸은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그런데 지금 태성은 지아를 꽉 안았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저 병실 안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태성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아도 태성의 품에서 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지아를 놓아주고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지아가 태성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들어오게. 최고의 심장 전문의를 불러주고. 그리고 태성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신서연이라는 환자 혈액 검사 결과 나오면 내 것과 유전자 검사 추가해. 친자 확인. 긴급으로 처리하게. 오늘 안으로 결과 받아야 해. 네. 비서의 목소리가 놀라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묻지 말고 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최우선 긴급으로. 태성이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신서연. 태성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윤서연이 아니라 신서연. 그래서 찾지 못했구나. 고아원에서 성을 바꿨구나. 태성은 눈을 감았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이름 하나 때문에 찾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지아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엄마 보러 가실래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서연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중환자실 앞 면회 시간이 되어 태성과 지아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태성은 문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입니다. 태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여러 명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침대에 서연이 있었어요. 하얀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벗겨져 있었고 코에 작은 산소 튜브가 꽂혀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가만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한 걸음 한 걸음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어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서연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 3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얼굴이었어요. 아내가 젊었을 때, 아내가 서연을 잃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태성은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태성은 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어요. 손바닥을 비벼주었습니다. 그때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거친 감촉을요. 태성은 서연의 손을 자세히 봤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딱딱하고 거칠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핏줄이 파랗게 도드라져 있었어요. 평생 고생한 손이었습니다. 태성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작은 손이 평생 얼마나 힘든 일을 했을까.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했을 겁니다. 태성은 서연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손바닥에 굳은 살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미안하다. 태성이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지아는 반대편 의자에 앉아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이었어요. 지아의 가슴은 복잡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엄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지아는 자신의 팔을 꼬집었어요.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성은 한 번도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저 앉아서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아도 서연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숨소리만 조용히 병실을 채웠습니다. 태성은 서연을 1인실로 옮겼습니다. 저녁 무렵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긴급으로 처리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태성에게 건넸어요.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손가락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글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성은 아래쪽을 봤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어요.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 태성의 손이 떨리며 종이가 흔들렸어요. 99.9%. 확실했습니다. 저 침대에 누운 여자는 태성의 딸이었어요. 40년 만에 찾은 딸. 태성은 종이를 쥔 채 그대로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 신음 같은 소리였어요.
그리고 터졌습니다. 태성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딸을 잃었을 때 울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는 울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키워야 했습니다. 지아를 찾기 위해 일에 몰두했어요. 강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성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연아. 태성이 울먹이며 중얼거렸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40년 동안 찾지 못해서 내가 고생하는 동안 아빠는 몰랐어. 지아는 일어나 할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아가 태성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태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70대 노인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물이 그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아도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지아가 속삭였어요. 이제 찾으셨잖아요. 엄마 찾으셨어요. 태성은 지아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태성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아가 부축했어요. 태성은 비틀거리며 침대로 갔습니다.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태성은 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서연아. 태성이 속삭였어요. 아빠다. 아빠가 왔어. 태성은 서연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서연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찾았어. 이제 아프지 않게 해줄게. 좋은 의사 모셔올게. 최고의 치료받게 해줄게. 지아는 엄마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봤어요.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좁은 방에서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병원비 걱정하고 약값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아버지가 옆에 계셨어요. 백만장자 할아버지. 이 모든 게 너무 빨랐습니다. 지아는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거렸습니다. 태성은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지아는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거칠었지만 조금 안정된 것 같았어요. 태성은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었어요. 많이 컸구나. 태성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어른이 됐네. 태성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여보. 태성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 찾았소. 살아있었소. 40년 만에 찾았소. 그리고 손녀도 있소. 우리 손녀. 이름이 지아래요. 착한 아이요.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성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기다릴게. 태성이 속삭였어요. 눈 뜰 때까지 여기 있을게. 아빠가 옆에 있어. 밤은 깊어갔지만 태성과 지아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서연 곁을 지켰어요.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이제 다시는 흩어지지 않을 가족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태성이 최고의 심장 전문의들을 불러왔고 병실에는 최신 장비들이 24시간 서연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침대를 비추고 있었어요. 태성은 의자에 앉아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고 지아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서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태성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서연아,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하얀 천장을 봤습니다. 눈을 깜빡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주위를 둘러봤어요. 낯선 병실이었습니다. 큰 창문, 의료 장비들, 깨끗한 벽. 지아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소파 쪽을 봤습니다. 지아가 웅크리고 자고 있었어요. 서연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때 손에서 따뜻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낯선 노인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자신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어요. 단정한 양복을 입은 70대 남자였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누구세요? 목소리가 가늘게 나왔습니다. 태성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딸을 봤습니다. 살아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기억도 없는 딸이 40년 만에 만난 아빠를 알아볼 리가요. 태성은 둘만 아는 딸의 비밀 별명을 불렀어요. 태성은 서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콩알 공주.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콩알 공주. 그 말을 중얼거렸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까마득히 먼 옛날에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잠겨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 어릴 적 태성은 작고 귀여운 게 콩알 같네라며 우리 콩알 공주 서연이라고 불렀어요. 콩알 공주 서연아. 태성이 다시 불렀습니다. 아빠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뇌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졌어요. 40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기억들이 빛을 향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닷가였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바다가 반짝거렸어요.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기분 좋은 감촉이었습니다. 5살 난 서연이 모래사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모래를 떠서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한 줌, 두 줌, 세 줌. 조심스럽게 쌓아 올렸어요. 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빠, 성이야. 서연이 뒤를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큰 그림자가 서연을 덮었어요.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아빠가 서 있었어요. 햇빛을 등지고 서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빠가 무릎을 꿇고 서연 옆에 앉았어요. 잘했네, 우리 콩알 공주.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며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큰 손이 머리 위를 부드럽게 쓸어내렸어요. 간지러웠습니다. 서연은 깔깔 웃으며 아빠 품으로 폭 안겼어요. 아빠는 서연을 꽉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빠 냄새가 났습니다. 비누 냄새 같기도 하고 햇볕 냄새 같기도 했어요. 포근한 냄새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거 봐. 아빠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선물이다.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안에서 무언가 반짝거렸습니다. 우와. 서연이 작은 입을 벌리고 감탄했어요. 나비 모양 자개 머리핀이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 콩알 공주한테 딱 맞겠네. 아빠가 웃으며 핀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의 머리에 살짝 꽂아줬어요.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봤습니다. 핀이 햇빛에 반짝거렸어요. 나 이뻐? 서연이 아빠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웃고 있었어요. 이뻐. 정말 이뻐. 아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이 제일 이뻐. 아빠가 서연의 볼을 살짝 꼬집었어요. 서연은 깔깔 웃으며 아빠 목을 껴안았습니다. 아빠도 서연을 꽉 안아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모래사장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서연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빠, 옆을 봤습니다. 아빠가 없었어요. 어디 갔지?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아빠, 외쳤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걷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쳤습니다. 아빠, 아빠, 계속 외쳤어요. 하지만 아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점점 무서워졌어요. 낯선 곳에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아빠, 서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아빠, 아빠. 하지만 아빠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해가 점점 지고 있었습니다. 주위가 어두워졌어요. 서연은 계속 울었습니다. 기억이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고아원이었어요. 하얀 벽, 썰렁한 방, 낯선 아이들, 낯선 어른들. 서연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 꽉 쥐어져 있었어요. 나비 머리핀이었습니다. 자개로 만든 나비핀. 아빠가 꽂아준 핀 그러나 그땐 몰랐어요. 서연은 그걸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이것만이 남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쏟아졌어요. 40년 동안 안개 속에 갇혀있던 기억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 따뜻한 손길, 나비핀, 콩알 공주. 모두 진짜였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에게는 아빠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아, 아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태성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서연이 기억하는 그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정말 아빠예요? 서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태성의 뺨을 만졌어요. 뜨거웠습니다.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그래. 태성이 서연의 손을 잡아 자기 뺨에 꽉 눌렀습니다. 눈물이 서연의 손등을 적셨어요. 아빠다. 우리 콩알 공주. 40년 만이구나.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성은 조심스럽게 몸을 숙여 서연을 안았어요. 서연도 아빠를 꽉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안는 아빠였습니다. 소파에서 지아가 깼습니다. 울음소리에 눈을 뜬 거예요. 엄마, 엄마 깨어났어요. 지아가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세 사람이 침대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기억나요. 서연이 울며 말했습니다. 다 기억나요. 바닷가요. 모래성이요. 아빠가 나비핀 꽂아줬어요. 콩알 공주라고 불렀어요. 다 기억나요. 태성은 두 사람을 꽉 안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딸이 돌아왔습니다. 기억도 돌아왔어요. 태성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세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40년 만에 돌아온 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 함께하지 못했던 날들, 모든 슬픔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요. 심장 전문의들이 매일 회진을 돌았고 약물 치료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숨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고르게 들렸어요.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은 매일 병실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 왔다가 저녁 늦게 돌아갔어요. 서연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나눴어요. 서연은 고아원에서의 삶을, 태성은 딸을 찾아 헤맨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울었어요. 하지만 웃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태성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지아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서연아. 태성이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으며 불렀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 서연은 태성을 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서연의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제 곧 퇴원할 수 있다고 의사가 그러더구나. 태성이 말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태성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이게 뭐냐면, 태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하나 알아봤어. 너희 모녀가 살기 좋은 곳으로.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아도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봤어요. 태성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보였어요. 깨끗한 아파트, 넓은 거실, 환한 방들. 30평 정도 되는 곳이야. 태성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병원도 가깝고 학교도 가까워. 지아가 대학 다니기 좋지. 태성은 서연을 봤어요. 거기서 편히 쉬면서 치료 계속 받으렴. 서연은 사진을 봤습니다.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햇살이 가득한 거실, 넓은 방, 최신 시설.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가슴은 무거워졌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운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과한 것 같아요. 태성은 서연을 봤습니다. 과하다니 무슨 소리냐? 태성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내가 누군데? 내 딸인데. 당연한 거야.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평생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살았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제 힘으로 살았어요. 지아도 그렇게 키웠고요. 서연이 말하며 고개를 들어 태성을 봤어요. 갑자기 이렇게 큰 집에 들어가면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태성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평생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태성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태성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넌 내 딸이야. 원래 이런 삶을 살았어야 했어. 40년 늦었을 뿐이지.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성은 서연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래도 부담스럽다면 괜찮아. 태성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자. 일단 치료부터 제대로 받고. 아파트는 내 이름으로 해줄게. 내 집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살면 돼. 지아는 엄마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평생 자립하며 살아온 엄마였어요. 갑자기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 마음도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못해준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
지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지아가 엄마를 봤어요. 엄마와 할아버지가 한 집에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서연과 태성이 동시에 지아를 봤습니다. 지아는 계속 말했어요. 40년 동안 못 만났잖아요. 이제 만났는데 왜 떨어져 살아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서연은 딸을 봤습니다.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아야. 서연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집은 너무 크고 화려해. 엄마가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럼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 되지. 태성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태성을 봤어요. 태성은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 큰 집이 불편했어. 태성이 말했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너무 횡했거든. 작은 집으로 이사 가서 우리 셋이 살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태성은 서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서연아. 태성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40년 동안 꿈꿨던 게 뭔지 아니? 딸이랑 같이 사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딸 얼굴 보고 밥 먹고, 저녁에 함께 TV 보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야. 서연은 태성을 봤습니다. 태성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기회를 줘. 태성이 속삭였습니다. 아빠 노릇 좀 하게 해줘. 한참 뒤 서연이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뭔데? 태성이 물었습니다. 지하대학 등록금이랑 용돈은 제가 내고 싶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일을 해서 벌게요.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알았어.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일은 몸다 나은 다음에 하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이 지아를 부르며 말했어요. 우리 지아도 대학 가야지. 지아는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생활비만 줄여주시면 등록금 마련해서 다시 시작할게요. 태성이 웃으며 등록금은 이 할아버지가 주면 안 될까? 하고 말했어요. 우리 손녀딸 한테 주는 첫 선물인데 지아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할아버지 회사와 같이 일하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태성은 서연을 봤습니다. 퇴원하면 지아 말대로 우리 집으로 가는 거다. 넓은 집에 우리 서연이랑 지아랑 같이 사는 게 이 아빠 소원이야. 태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아빠.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태성은 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할 건 아빠야. 태성이 속삭였어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병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40년 만에 함께 보는 노을이었습니다. 이제 세 사람에게는 함께할 내일이 있었어요. 함께 살아갈 집이 있었고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수술날이 다가왔어요. 최고의 심장 전문의가 집도를 맡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서연은 일주일간 회복실에서 지내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숨소리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은 지아 말대로 태성과 함께 살기로 하고 태성의 집으로 퇴원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태성은 아픈 지아가 편하게 누리길 바랬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빨랐어요. 이사 온 첫날 서연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넓은 거실, 환한 방들, 깨끗한 부엌.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태성은 거실벽에 액자를 걸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태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 사진. 서연은 일어나 액자 앞으로 갔습니다. 사진을 바라봤어요.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성은 그런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나비 머리핀을 꺼냈어요. 40년 동안 간직했던 그 핀이었습니다. 자개가 여전히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빗고 핀을 꽂았어요. 엄마, 정원 산책 가요. 지아가 불렀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원에는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어요. 노란 개나리, 분홍 철쭉, 하얀 목련. 봄이었습니다. 서연과 지아는 천천히 정원을 걸었어요. 태성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서연과 지아는 태성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어요. 환하게,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태성도 웃었고 지아도 웃었어요. 40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빠가 있었고 딸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어요. 지아는 더 이상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엄마는 건강해지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든든했어요. 태성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딸과 손녀였어요.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태성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세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였어요. 이제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거예요. 40년 만에 돌아온 콩알 공주는 이제 행복했습니다. 가족의 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